1979년 12월 12일 어둠이 내려앉은 밤,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를 일으켰고 당시 수경사령관 장태환은 그들에게 맞서 보았으나 결국 그는 (1931년) 경북 칠곡 출생인 장태환은 성장해 대구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1950년 동족상전의 비극 6.25가 일어나자 19의 장태환은 자진해서 육군종합학교 11기로 들어가게 된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동해안 전선에서부터 군생활을 시작한 그는 연일 이어지는 치열한 전장에서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한 동료들을 보며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한 채 사선을 넘나들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그는 미 육군 보병학교 6번 정보참모부 등에서 군생활을 이어왔고 1965년에는 최명신에게 발탁되어 월남전에도 참전했으며 마침내 1971년 1월 장태환은 40의 나이에 정규 육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때 그는 자신보다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먼저 별을 단 것에 대한 송구한 생각이 들어 1년 동안은 지프차에 부착된 성판의 커버를 열지 않고 다니기도 했다. 이후 장태환은 비육사 출신임에도 소장으로 진급해 26사단장으로 근무했고 그러다 1979년을 맞이하게 된다. 1979년 10월 26일 장태환이 6번 교육참모부에서 근무할 무렵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11.6이란 사건이 일어났고 직후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이와 함께 권력 지형도 크게 흔들렸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는 했으나 계엄하에 사실상 권력의 축은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였고 또한 11.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이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지던 1979년 11월 장태환은 정승화로부터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고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고사했으나 결국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장태환이 수경사령관으로 취임하여 부대를 파악하고 있을 무렵 전두환은 각 부처의 차관들을 모아 회의 등을 주재했고 또한 보고되는 정보를 먼저 검토한 뒤 계엄사로 올려보내는 행동들을 했는데 이때 정승화는 전두환의 월권이 지나치다 싶어 동해경비사령부로 발령을 내려 했으나 당시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을 보여 뜻대로는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두환에게 전해졌고 전두환은 이후 보안사 3인방과 함께 11.6 사건 당시 궁정동에 있었던 정승화를 내란 방조죄와 김재규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는 혐의들을 엮어 체포할 12.12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전두환은 12.12의 성공을 위해 계획에 함께할 하나회 세력들과 접촉했고 이와 함께 정승화의 세력인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을 묶어놓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하여 12월 5일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화평은 장태환을 찾아 김장값에 보태라는 전두환의 메모와 100만 원의 수표를 전했고 조만간 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두환의 뜻을 전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1979년 12월 12일 오후 6시경 전두환 측 하나회 세력들은 경복궁 30경비단에 모여들었고 장태환은 전두환이 마련한 연희동 요정에 정병주, 김진기 등과 모였으며 전두환은 정승화를 연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러 총리 공관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는 병력을 이끌고 참모총장의 공관으로 향해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킨 뒤 정승화를 연행했으나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소리는 인근 국방부 장관 노재현의 공관에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던 노재현은 이 소리에 놀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공관을 빠져나가 차량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때 정승화의 부인 신씨의 전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육참차장 윤성민은 전군에 진돗개 하나 비상경계령을 내렸고 한편 연희동 요정에서 자리를 하고 있던 장태환은
소식을 접한 뒤 수경사로 향했다. 장태환은 부대로 가는 길에 경장갑차 한 대와 헌병 1개소대 규모의 부대를 편성해 정승화를 구하고 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또한 수경사의 전 단장들을 상황실로 모이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으며, 그렇게 밤 8시경 수경사 상황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상황 파악이 되질 않자 장태환은 헌병 1개소대, 경장갑차 한 대 등의 특수 임무부대를 추가로 편성해 출동시켰고, 직접 상황 파악을 위해 총장 공관으로 오갔으며, 총장 공관에서 그는 총격을 가하는 부대를 밀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12월 12일 밤 9시경 다시 수경사로 돌아온 장태환은 이때 놀라운 사실을 보고받게 되는데, 수경사 중에서도 성역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 제30경비단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해 차규환, 유학성, 황영시, 그리고 정병주의 지휘를 받아야 될 1공수 박희도, 3공수 최세창, 5공수 장기호와 자신의 부하들인 장세동, 김진영 등 하나회 세력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상황을 주도하는 이는 다름 아닌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최규하의 재가를 받지 못한 전두환은 그곳에서 하나회 세력들과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내막을 파악한 장태환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승화를 즉각 복귀시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때 장태환을 평소 알고 지낸 유학성과 황영시 등은 경복궁으로 와서 함께하자는 말로 회유해 보았으나, 분노한 장태환은 미디어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후 장태환은 노재현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노재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고,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보려 그는 국방부 차관, 3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시에 자신이 배속받을 수 있는 수도 기계화 사단 26사단을 보내달라 요청했고, 3군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밤 9시 30분경 장태환의 강경한 태도에 전두환은 1공수 여단장 박희도에게 부대를 출동시켜 6번과 국방부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박희도는 즉시 부대로 전화를 걸어 890명 정도의 병력을 출동케 했으며, 이 외에도 전두환 측은 3공수의 최세창, 5공수의 장기호에게도 복귀하여 부대를 장악한 뒤 출동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전두환은 하나회 세력들과 함께 최규하의 재가를 받으러 다시 총리 공관으로 향했으나, 최규하는 국방부 장관을 데려오라며 재가를 해주지 않았고, 같은 시각 박희도의 지시를 받은 1공수는 서울로 출동했다. 이때 장태환은 1공수가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강 다리에 바리게이트를 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와 함께 34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공수가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행주대교를 꼭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군대 내부의 통신을 장악해 통화를 감청하고 있던 보안사의 허화평 등은 장태환과 통화한 34단장에게 연락을 취해 대세가 기울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는 말을 전했다. 결국 이러한 공작으로 1공수는 행주대교를 통과하여 신월동을 지나고 있었으나, 무전을 통해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6본의 경고에 의해 부대로 복귀했다. 이후 6본 측은 정병주에게 9공수의 출동을 요청했으나 수송대에서 차량 지원이 되지 않아 9공수의 출동은 늦어졌다. 10시 30분경 최규하의 재가를 받지 못한 전두환은 박희도에게 직접 병력을 끌고 와서 6본과 국방부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길로 박희도는 부대로 향했다. 그날 밤의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고, 그때까지 장태환은 26사단과 수도기계화 사단의 병력 출동을 위해 재차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그들은 전과 달리 장관의 승인이 없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대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장태환은 수경사 450여 명의 장교 중 남은 60명을 대상으로 전두환 측에 대한 공격을 준비시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달했다. 이때 이 내용을 알게 된 노태우는 전방 9사단 병력을 빼내 중앙청으로 출동케 했다. 그런데 자정이 되어가던 그때
서울까지 1시간이면 도착하는 구공수가 출동하며 전두환 측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구공수가 박희도의 1공수보다 더 빨리 서울에 도착할 것을 알고 있던 전두환 측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이러면 서울에서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대들을 동시에 복귀시키자는 이른바 신사협정을 육본 측에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거짓 제안을 믿은 육본 측은 우여곡절 끝에 출동한 구공수에게 회군을 명령했고, 그렇게 자정이 지나는 동안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삼공수의 최세창은 직속 상관인 정병주를 제압했으며, 박희도의 1공수도 육본과 국방부를 장악한 뒤 노재현을 찾아 보안사로 이동시켰다. 또한 같은 시각 황영신은 이기감여단 35대의 전차를 중앙청으로 출동케 했고, 30단장 박희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려대로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출동케 했다. 이렇게 그날의 흐름은 전두환과 신군부 쪽으로 기울었으나, 그럼에도 장태환은 12월 13일 새벽 1시 30분경 육본 수뇌부들에게 CP만 수경사로 옮겼을 뿐 당신들이 지금까지 뭐 했냐 다그치며 수경사의 남은 병력들과 출동하려 했으나, 이때 대기 중인 전차에서 장태환을 보는 즉시 제거하라는 무전이 들려왔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참모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그는 진압을 포기했다. 장태환은 그렇게 전두환과 하나회 세력에 맞서 보았으나 결국 12월 13일 새벽 4시경 자신의 부하 신윤희에게 붙잡혀 보안사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45일간 조사를 받은 뒤 1980년 30년의 군 생활에서 불명예스럽게 예편당하는 비운을 겪었으나, 장태환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81년 고향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12.12 이후 술 외 음식을 단절하다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인 1982년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에 수석을 차지할 만큼 모범생이었던 그의 아들마저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집을 나간 지 한 달 만에 낙동 강가에서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한동안 술로 지낸 장태환은 한국증권주식회사 사장을 거쳐 제향군인회 회장을 지냈고, 그 무렵 한 방송에 출연한 그는 자신은 12.12를 막지 못한 죄인이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으며, 그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 12.12의 진상을 규명하려 정승화 등과 함께 노력하기도 했다. 결국 12.12는 김영삼 정부에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라 규정되었고, 검찰이 밝힌 사건 전모의 말미에도 12.12는 명백한 군사 반란이라는 내용이 실려있다. 이후 장태환은 2000년 한 차례 비례대표를 지냈고, 2010년 숙환으로 세상을 떠나 현충원에 안장되었다.